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어제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최고 세율을 올리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고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덜 걷는 구조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여성공인회계사회 이원정 부회장과 함께 세금 제도의 어떤 점이 새롭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주차장이나 기숙사, 식당, 실내 설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 SOS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목이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버는 회사에는 기존보다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받아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서민에는 혜택을 줘서 혜택을 주고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의견 그리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질문도 소개해드리고 의견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가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여성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정 회계사 전화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뭐 부자 증세에 대한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안부터 살펴볼까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소득세 분배 개선을 위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율이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최대 42%까지 세율이 올라간 게 제일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밖에 일정 기준의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현행 20% 세율에서 많게는 25%까지 세율을 인상시킨 부분이 있고, 또 상속세, 증여세 같이 상속세, 증여세 신고 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 공제를 기존에 7%를 해줬는데 이것을 3%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고요. 예. 또 특수관계법인 간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고소득자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변화하는지 알려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해서 기존의 소득세 과표 체계가 6단계에서 7단계, 7단계로 바뀌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세수 효과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나요? 소득세 과세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과세 표준이 7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급여 받는 부분에서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차감한 후에 부양가족이나 신용카드 공제 등의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오면
남은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게 이제 소득세 세금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 구간이 뭐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200에서 4,600은 15%, 4,600에서 8,800은 24%, 8,800에서 1억 5천은 35%, 1억 5천에서 3억은 38%로 기존과 동일하고요. 예. 이제 3억에서 5억 사이 구간이 새로 생겨서 40% 세율이 되었고 제일 높은 5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2% 세율로 2%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숫자가 다양하게 나열됐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는 1억에서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5억 소득자는 일괄 38% 세율이었고 5억 초과자는 일괄 40%였는데 네. 여기가 조금 세분화됐습니다. 1억 네. 5천에서 3억 미만까지는 기존대로 38% 세율을 네. 적용받고 3억에서 5억까지는 그러니까 3억 초과에서 5억까지는 40%, 5억이 넘어가면 네. 42%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 초과에서 5억 사이, 그러니까 한 4억 소득이 있는 부부, 그리고 뭐 두 자녀로 이루어진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지금보다 세율이 2%가 올라가게 되니까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연 4억 정도 버는 4인 가족인데 외벌이 가족이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만 적용한다면 현행 세금이 한 1억 1,2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1억 1,380으로 세금이 1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뭐 사람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뭐 평범할 만한 가족 구성원 수와 또 뭐 소득,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2% 세율이 올라갔을 때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 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개인에 대한 거 알아봤고 이번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들 사이에 논쟁이 치열했던 법인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초고소득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네, 일단 법인세율이 현행 3단계였어요. 네, 요게 이제 4단계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의 경우는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일 때는 10%고, 2억에서 200억 사이는 20%고, 200억을 초과하면 22%로 현행 수준에서는 대기업들이 뭐 22%가 적용되었겠죠. 근데 이제는 2천억을 200억에서 2천억 사이가 기존의 22%로 동일하고 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라는 이제 더 큰 수율이 새로 생겼고요. 이렇게 바뀐 법에 따라서 뭐 2016년 신고 기준으로 따지면 한 129개 정도의 대기업이 이 바뀐 25% 세율이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2천억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25%라는 최고 세율을 매겼는데 이게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린 것은 28년 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조세 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14%다. 그런데 OECD 평균이 8.4%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높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굉장히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뭐 현행 추세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이고 국가적으로 뭐 아무래도 세율을 낮추고 하면 그런 자금이 법인 기타 뭐 투자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새 정부에서 뭐 추진하는 정책 이런 걸 위해서는 또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서 적게 버는 중소기업보다는 좀 더 큰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뭐 맞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죠. 예. 네네.
개인하고 이제 법인 세수를 늘려서 여기서 이제 국가 재정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이제 서민들하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줘서 선순환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세수 확보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과세 표준이 뭐 한 5천억 정도인 법인의 경우에는 예. 현행 법인 세율에 따르면 한 1,095억 8천 정도의 세금인데 이 개정세법에 따르면 한 1,185억 정도로 한 90억이 늘어나는 경우죠. 예.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이 부분에서 제일 큰 세수 확보가 아무래도 법인 세율 이 부분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중소 중견기업 간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네네. 대기업은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중소 중견기업들은 환영한다 대체로 이런 반응이었는데 네. 어떤 지원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중소 중견기업 입장을 지원 방안에는 일단 일자리 관련한 고용 증대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예. 기존에는 투자 부분이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투자와 무관하게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해서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지원 기간 및 공제 금액도 확대가 됐고요. 다른 고용 투자 지원 제도와도 중복이 되는 걸로 혜택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존 중소기업이 고용 증가를 시킨 해에만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의 세액 공제를 50에서 100% 정도 해주던 거를 이번에 적용 기간을 1년 더 확대해서 2년으로 확대를 시켰고요. 또 뭐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회사에서 재취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 10% 세액 공제를 해주던 것이 30%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임금 증가율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기존에 중소기업 세액 공제를 10% 해주던 게 이것도 20%로 인상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의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 50% 세액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창업 벤처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 50% 감면 외에도 추가 감면을 해주는 규정들이 몇 가지 생기고 그랬습니다. 예. 네. 확실히 그 대기업의 그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하고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둔 것 같아요.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면은 중소중견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이 약간 지금 최근에 최저임금 부분이 2018년에 인상된 부분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 증대가 있어야 돼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고용 증가 인원이 증가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세금의 몇 프로 또는 절대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사장님들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예. 부분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과연 작년에 비해서 증가 인원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혜택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잘 적용이 될지 이거는 사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어떤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계시다면은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달라진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입장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혹벌이나 맞벌이 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해당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되던 게 10% 수준으로 상승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가구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자녀 양육 지원 차원에서 또 요건이 해당되면 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경우 연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주던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12%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 총 급여가 연 5천만 원인 근로자를 예를 들면 현재 예를 들어 월세를 50만 원씩 지출한다고 하면 기존 법으로는 60만 원 정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12만 원이 올라간 72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출산장려 세제 지원 차원에서 18년부터는 0세에서 5세 사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 공제 받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아동수당하고 최대한 중복해서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제도 ISA라는 게 예전에 생겼었는데 예. 이게 현재는 퇴직이나 폐업 등의 경우로 중도 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 이제 바뀌게 되면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도 허용하고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또 이자 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연말정산 때 또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게 되면 예. 기존의 30% 공제율이 이제 40%로 올라가고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조소구입이나 공연 지출하는 부분에서 또 공제율이 상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예.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줬거든요. 예. 네, 요 소형 임대주택 등록 요건에서 세 채 이상의 임대를 등록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 요거를 한 채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는데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중에서 또 월세하고 ISA 그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 중도 인출 같은 것들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 6249번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세가 55만 원입니다.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혜택을 볼까요?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만 원대인가요? 55만 원이니까 예. 55만 원을 12달 내시면 그 금액에 10% 세액 공제해두던 것이 12%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7142번님이 남편이 작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 정말 작은 공장인데 이런 곳은 어떻게 살펴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 중에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한 세금 혜택 이런 부분인데요. 예. 지금 기존에 4명 있던 분들을 이제 더 늘려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지급 임금에 대해서 증가한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있을 것이고 예. 또 그분들 중에 만 29세 이상 청년이 있으면 청년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 세액 공제 이런 게 기존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완화돼서 적용이 가능하고 한데 이게 또 대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유지나 증가가 있는 경우에 또 들어오는 혜택이기 때문에 예.
이지만 않으신다면 고용 유지나 고용 증대 이런 거를 전제로 해주셔야지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려면은 13개의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뭐 야당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번 개정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서 국회를 통과할까요? 지금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기저임금 부분하고 맞물려서 방금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대공제 혜택이 돌아올지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일단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통과해서 실효성 있는 게 나오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인 이원정 회계사였습니다.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듣고 2부에서 뵙죠.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wonder this time where she's gon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맛있는 여행 코너로 바로 이어가죠.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더워서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더워서 깨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열대야가 정말 너무 힘든 나날입니다. 습하고 덥고 그렇죠. 막 어려운데 이럴 때 시원한 곳에 가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서늘한 여름날이 기다리는 강원도의 고원도시 태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태백하면은 뭔가 시원할 것 같고 왠지 바람도 많이 불 것 같고 하는데 그 태백에서도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원도시 태백은 말 그대로 되게 청량한 곳이에요. 전 여름에 갈 때마다 느끼지만 이렇게 살까지 훑는 바람이 서늘해서 여기가 여름인가 싶은데 그래서 태백을 산소도시로 부르기도 해요.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태백을 딱 하면 떠올리는 게 석탄, 탄광을 많이 떠올리시죠. 과거에 세대의 석탄 채굴지였기도 했지만 요즘 태백에서 가장 핫한 곳은 아까 바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핫한 곳은 매봉산 풍력발전단지가 가장 핫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백두대간 핵심 구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와 더불어서 고랭지 배추밭이 되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바람이 너무 좋아서 이름이 바람의 언덕으로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멋지네요. 제가 지금 사진 찾아봤는데 그 풍력 발전에 필요한 커다란 프로펠러 같은 거 있고 그거에다가 쫙 펼쳐진 산줄기도 보이고 고원이네요. 고원. 그 아래 고렁지밭인데 그 요새 열대야라고 그랬잖아요. 태백을 제가 여름에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태백이 연평균 기온이 19도 정도 된대요. 한여름 평균 기온이 그 지난 10년간 열대야가 딱 4일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날에 가도 약간 서늘하고 모기가 없고 열대야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피서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서늘한 여름날이 있는 곳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바람의 언덕은 해발 고도가 한 1300m 정도 돼요. 거기에 딱 서시면 산줄기를 따라 골골 흐르는 바람이 온몸에 와서 이렇게 바람 샤워를 해줘요. 전 여기 딱 올라갔는데 일단 바람도 되게 좋은데 딱 올라서면 그 태백이 한백산, 백병산 다 산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저 멀리는 첩첩한 푸른 산이 보이고 발 아래로는 정말 촘촘하게 심어진 고랭지밭이 그림자처럼 펼쳐지고 그다음에 그 위로 하얀색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바람까지 몰려오는데 이 풍경과 이 바람을 그대로
싸다가 저희 어머니가 전주에 계시거든요. 예. 어머니한테 싸서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바람과 그 공기를 쐬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청량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여름에 바다 계곡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산에 가도 시원하고 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백 바로 옆이 삼척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다 즐기시고 나서 여름가 해안가 좀 습하잖아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전 삼척에 갔다가도 잠은 태백에 숙소를 정하고 태백에서 잤는데 정말 예. 에어컨 없이 청량한 공기 속에서 주무실 수 있으니까 여름에 이제 삼척 쪽 가시는 분들은 태백에서 한번 1박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그렇군요. 드립니다. 네. 근데 또 바람의 언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언덕은 언덕인데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체력 소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원래 5월부터 10월까지 네. 원래는 임도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농도가 깔려 있어서 차량 운행이 가능한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를 배려해서 약간 차량 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삼수령이라는 곳에서 주차를 하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걸어가는 시간이 약간 오르막이라 힘들기는 한데 다행히 8월 20일까지 태백시에서 약간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에요. 정상 전망대까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좋고 저는 또 찬찬히 걸으시면서 보는 풍경들이 또 남다르니까 네. 찬찬히 욕심 안 부리고 길은 다 잘 닦여 있어요. 아하. 걷기가 막 힘들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걸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람의 언덕에서 바람을 쫙 맞고 또 그 근처에 가볼 만한 곳 없을까요? 태백의 또 다른 산마루에는 네. 노란 바다가 있습니다. 노란 바다요? 네, 태백시 구아읍 마을에 가면 고원 자생식물원이 있는데요. 예. 이곳이 여름이 되면 백만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서 정말 노란 물결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네. 푸른 풍경 보시고 나서 이제 화사한 노란빛 풍경을 보러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백만송이의 해바라기가 피는 곳 해발고도 한 900m 정도 되는데요. 네. 식물원에 딱 들어가면 비단 꽃만이 아니라 다양한 야생 동물도 볼 수 있고 숲길도 있는데 중간쯤 중턱을 따라가서 이렇게 백만송이의 장미가 펼쳐져 있어요. 예. 정말 화사한 그리고 정말 씩씩하게 그리고 내숭 없이 햇살을 받아들이는 해바라기를 보면 그냥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데 어허.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약간 그림 같은 인증사진을 남기실 수도 있고요. 예. 비단 해바라기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코스모스 밭도 있고요. 뭐 전나무 숲길이라든가 숲길도 되게 산산이 있어서 숲도 보시고 숲길도 그러시고 뭐 동물도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13일까지 축제도 진행 중이에요. 해바라기 축제 중이어서 해바라기 화분 만들기라던가 해바라기 손수건, 티셔츠 만들기 같은 체험도 가능하니까 네. 축제 기간에 가셔가지고 해바라기와 함께 추억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태백 구아우 마을. 네. 야, 뭐 유채꽃밭하고 갈대밭이 쫙 펼쳐진 건 봤었는데 해바라기 꽃밭이 이렇게 쫙 펼쳐진 걸 보니까 장관이네요. 정말 또. 장관이에요. 야, 사진 찍을 만 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또 뭘 먹어볼까요? 태백하면 그러니까 닭갈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춘천을 떠올리시고 네. 또 닭갈비 일반적인 모습하면 이렇게 철판에다가 굽는 건 아니면 석쇠에 굽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태백에 가면 이색 닭갈비를 드실 수가 있어요. 일명 물 닭갈비인데요. 예. 드셔보셨나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약간 먹어봐야겠네요. 맛은 그 춘천식의 닭갈비와 네. 우리가 먹는 닭볶음탕의 중간 단계의 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석탄이 되게 유명했던 도시였잖아요. 네. 그래서 광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과거 40년 전에 원래 광부들도 처음에는 태백에 있는 광부들도 그냥 바로 직화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하루 종일 한강에서 네. 석탄을 캐다 오시면 목이 되게 껄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주인장한테 국물을 좀 부어서 먹기 시작해서 아하. 발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물만 있다 보니까 이제 고기 익는 시간이 늘어지니까 네. 다양한 살을 넣어서 먹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가시면 그 닭갈비에다 국물에다가 다양한 고구마랑 떡이라던가 어묵들 사리들을 넣어서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이색적인 닭갈비를 드실 수가 있으니까 또 그 지역의 약간 특미니까 별미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강원도 태백의 바람의 언덕 그리고 구아우 마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된 경유차나 건설기기의 교체 또 개선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큰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예. 어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새로 나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866억 원을 들여서 노후한 경유차, 건설기계의 저공유화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 장치의 부착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예. 필요한 예산은 그 지난번에 추가 경전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들이 해당됩니까? 네, 우선 그 경유차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대략 그 33,200여 대가 대상인데요. 예.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그 차종에 따라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가고요. 관광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경유차가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경우엔 1,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설기계는 1,700여 대가 대상인데요. 굴삭기나 지게차, 덤프트럭 등 5개 차종이 해당됩니다. 내 차가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서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 건물이 서울대학교 건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어제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예.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 3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47,001TOE를 썼습니다. 사실 그 TOE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예. 1TOE가 석유 한 톤의 1톤의 발열량을 의미하고요. 이걸 전력으로 환산하면 일반 가정에서 1년 2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두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쓴 건물은 KT의 전산센터 건물이었던, 지금도 건물이죠. KT 목동 IDC였고요. 3위는 서울 종로구 서브원 건물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롯데호텔 월대 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그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내년에는 어떤 통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서울의 세계대학 총학생회가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요? 네네. 경희대와 고려대, 한양대 총학생회가 어제 그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대학 총학생회는 그 기숙사 문제와 관련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사실 그 모두 해묵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경희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숙사 신축 인허가가 반려된 상태고요. 고려대와 한양대는 그 기숙사 신축에 관련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학생들은 그 서울 주요 10개의 대학교의 평균 월세가 50만 원까지 오르면서 학생들의 주거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기숙사 문제들의 경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요. 사실 그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고논화 자리가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긴 한데 공적 임대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크게 환영하고 있네요.
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정부가 어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8% 정도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인 싱가포르 수준까지 늘리면 자연스럽게 민간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지난 임기에 8만 호를 늘렸고요. 이번 임기에도 8만 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연간 17만 호씩 공급하기로 하면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유투권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1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4111번님이 주신 질문을 아까 이원정 회계사가 저희 인터뷰 끝나고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3살 된 아들이 있고 헛벌이 택시기사입니다. 월세가 35만 원이고요. 월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인데 어떤 것들이 적용됩니까?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법인 택시기사라면은 월세 세액공제도 해당됩니다.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셔가지고 12달치 합쳐서 연말정산하실 때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혜택은요. 가까운 세무서 찾아가시면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Take That의 Back for Good 듣고 계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igured out the story. No, it wasn't good.